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가운데 90명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흑색 선전이나 여론 조작,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12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여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늘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이후 체제 정비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꺼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첫날 이전에 경제 재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앞서 말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뉴욕 주지사는 자택 대기 명령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3.4%포인트 낮춘 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G20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6.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경찰의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공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당선인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에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색 선전이나 여론 조작,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12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재판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방해한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막던 민주당 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12명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지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됩니다.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패스트트랙 재판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 직후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흑색 선전, 여론 조작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당선자 외에도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을 확보한 공룡 여당을 탄생시킨 21대 총선. 여야 모두 이 같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통합당은 지지를 요청한 것도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세월호 6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180석으로 입법과 인사, 예산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통합당. 지도부 대부분이 낙선하면서 회의도 열지 못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이 황 대표를 겨냥해 탈당과 정계 은퇴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등 내부 비판도 속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한 번도 유가족의 아픔을 가벼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세월호 6주기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 총선의 여당 승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과를 내면서 여당을 향한 여론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2월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 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이날 여당은 코로나19 대처 성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와의 전쟁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와 싸우는 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빼곤 다른 이슈들이 모두 주목받지 못하던 상황. 선거는 코로나 선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로 채웠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면서 빨리 수습하고자 한다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총선 직전 20명까지 뚝 떨어졌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며 1년 반 만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총선의 직접적인 승리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공천 파동을 오히려 주도했고 막말 논란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것도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벨트와 영남권을 제외하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성적은 전패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역정당이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반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33.8%를 얻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선 통합당이 중도층 유입에 실패했다는 증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평소 당의 전국 지지율과 비슷한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확실한 지지층이 있음에도 각 지역구에서 중도층을 잡는 데 실패해 참패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는 이미 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랄까, 그다음에 막말 파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맡긴다고 해놓고선 공천 결과를 여러 차례 뒤집었습니다. 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에도 개입해 한선교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제때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만 징계를 맡겨놨다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투수로 왔다가 떠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별로 이렇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JTBC 강연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쪽에는 이번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1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혁 과제 중 제일 먼저 강조한 건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가치를 정립하겠습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흰모와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우 대표는 앞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는 내 역할은 끝났다며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술 사무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우희종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잘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해산 뒤 민주당과의 합당이 예상되던 시민당에서는 독자 교섭단체 구성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미국에서 최근 4주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각 5월 1일 이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4주 동안 2,200만 건을 넘어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모두 524만여 건입니다. 최근 4주간 건수를 모두 합하면 2,200만여 건이 이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그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자택 대기 명령에 따라 경제활동이 멈춘 곳이 많아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4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중소사업자 긴급 대출 자금도 2주 만에 거의 소진돼 추가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경제활동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해온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시작된 백악관 코로나 TF 브리핑에서 새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별로 원한다면 5월 1일 이전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달하면서 다만 그 시점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주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자택 대기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죠.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30일까지 내려진 자택 대기 명령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see that infection rate get down even more.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세는 둔화했지만 하루 사이 600명 넘게 숨지는 등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택 대기 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도 같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이은 두 번째 최대 확산 지역인 뉴저지의 요양원에서 시신 17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요양원 사망자는 확진자 20여 명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의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뒤쪽에서는 대만에 마스크를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중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팀이 고위직들을 위해 대만에 마스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내려지기 전입니다. 백악관은 결국 대만에서 수술용 마스크 수십만 개를 지원받아 대부분 비축용으로 보내지고 그중 3,600개가 백악관용으로 배정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백악관이 겉으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대비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끝으로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죠. 소폭 상승했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기술주가 다소 강세를 보이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6%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각각 0.14%와 0.5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700년 역사를 가진 영국 의회의 모습도 당분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의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와 의원들이 밀착해 앉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이 벌어지는 영국 하원의 회의 장면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에 영국 하원위원회가 이른바 온라인 의회를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총리 질의응답이나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면 실제 하원에는 50명만 입장이 허용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들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린지 호일 하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 검증이란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의회가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럽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안 토론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표결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 중단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법 2020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방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3주마다 평가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누적 확진자 수가 16만 8,900여 명으로 전날보다 3,7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일간 내리막길을 걷던 신규 확진자 그래프가 다시 위로 꺾였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 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마이너스 2.8%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현지 시간 16일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국 G20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8%로 전망했습니다. G20 국가의 올해 GDP 증가율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6.2%포인트 낮춘 겁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내다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성장률 순위에선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1월 전망치보다 3.4%포인트 떨어져 G20 국가들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작은 나라로 분류된 겁니다. 경제 권역별로는 한국과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이 포함된 선진국 9개 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로 전망됐습니다. 내년에는 4.5% 성장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10개국의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4%로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 국가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뿐입니다. IMF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보 공유 등 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정책 조치가 있어야 대유행을 억제하고 경제 회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공범으로 출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에 대해서 법원 결정이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에 강훈이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실물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붓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훈, 만 18살로 2001년생입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낸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으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신상은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만 19살이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운 측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장래 등 개인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강훈의 신원 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훈의 모습은 오늘 오전 8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지난주 중3, 고3에 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이 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았는데 접속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은 일단은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빨리 사태가 안정적으로 나아져서 등교 개학을 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들려요? 들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네, 들려요. 네, 좋아요. 잘 들리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화면 속 학생들이 일제히 V 모양을 만들어 보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화면으로 다 함께 만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애초 예정보다 한 달 반이 늦어진 개학입니다. 어제 전국에선 학생 312만여 명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먼저 개학한 중3과 고3 학생들을 합하면 400만 명가량이 매일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 SNS에선 이 클래스에 올라온 영상이 끊기고 로그인이 안 된다는 불만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개학을 기다렸던 학생들은 난감합니다. 안 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러면서 불안감도 들고요. 원격 수업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정부는 교실 수업을 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등교 개학을 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좀 더 늦추면서 학교 방역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내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 방역 체제로 가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려가 되는 확진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해외 유입 사례인데 밤사이에 확인된 확진자가 또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경우입니까? 네, 광주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 2명이 어제와 또 어젯밤에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인데요. 남성은 이틀 전인 수요일에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여성은 지난 13일 월요일에 카타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두 사람 모두 KTX 입국자 전용 칸을 타고 광주에 도착해서 승용차를 통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확진자는 이번에 확진된 2명을 포함해서 모두 30명입니다. 30명 중에 해외 유입 관련자가 20명이고 또 최근 한 달 동안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 모두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이 우리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또 했다고요? 네, EU의 외교수장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EU 대외관계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코로나19는 국제적 위기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다자간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EU 관계청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렐 대표가 한국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성공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대외관계청은 한국과 가까운 미래에 차기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0대 국회 현역 의원 290명 가운데 58%가 21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가운데 39명, 미래통합당은 92명 가운데 58명이 교체됐습니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 20명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5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정, 정춘숙, 송옥주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자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 의원은 다시 한번 비례대표로 당선돼 대선 의원이 됐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에게 패배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난 6년 동작에서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오늘부터는 2년으로 올라갑니다.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도 제한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비상대출에 나서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허용을 합니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다음 달 초부터 3개월 동안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난으로 이스타항공이 실시하고 있는 일시 운항 중단의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제선은 운항 중단을 6월 말까지로 더 하기로 했고 국내선도 중단을 더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진료를 중단했던 경기도 성남의 분당 재생병원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전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방역 작업도 끝나서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중단 42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에서 1톤 트럭이 톨게이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화물차에서 불이 났는데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훌루에 공개가 됐는데 일주일 만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외국어 영화 최고 스트리밍 기록입니다. 훌루 전체 영화 가운데는 2번째로 스트리밍 기록이 높습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에 해외 판매사가 상영 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배급사와 합의를 하면서 전 세계 상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연이 중단됐었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공연을 시작합니다. 배우와 스태프 전원의 자가격리가 모두 풀렸습니다. 완치된 출연자는 2주 동안 공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오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르면 이달 말에는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소음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0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이곳들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58만 장을 우선 보내고 순차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전 투표일을 앞두고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나온 막말 논란이 접전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총선을 보면 거친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여 공세에 앞장섰던 야당의 공격수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헝가리 유람선 참사 당시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는 글로 논란을 샀습니다. 정부가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한다고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올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 욕설로 시작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거친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입니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쏟아진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며 촛불 집회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에선 13대 총선 이후 70년 만에 보수 후보가 탈락했는데 김 의원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당적을 옮기며 보수 진영의 대표 공격수가 된 이현주 의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거 막판,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 역시 큰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친박계 인사들도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복심 유영아 변호사를 보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근 후보 등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직접 낭독했던 유영아 변호사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저마다 친박 정당을 내세웠던 당들도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보수 정당 쪽에 상수로 자리 잡았던 친박계가 이번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경실련은 이어 위성정당들이 모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북 성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공장에 쌓여있던 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성주소방서는 공장 옹벽에서 처음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3차례 외출해서 지인 등을 만났습니다. 담당 구청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A씨가 자택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2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만 6명이 늘었는데 일주일 만에 30명에 달하는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인구 5만 5천여 명의 경북 예천에선 하루 새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5명이 나온 후 일주일 만에 30명이 늘었습니다. 300명 가까이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3세 아동에서 85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이 있는 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경북 예천군 등에서 확진자들이 식당, 술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러 나왔다가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케이스, 그다음에 할인마트, 또 친구 집을 방문한 경우, 휴대폰 교체를 위해서 이탈한 경우 이 3건은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납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분리해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에서 180석 공룡 여당의 탄생과 개헌 저지선 턱걸이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은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1대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준엄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자축보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참패의 원인을 찾고 당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공룡 여당이 됐습니다. 180석. 이제 뭐 개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승리에 그렇죠. 자축하고 또 그 분위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책임감을 얘기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이 지금 집권 여당에게 어느 총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지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대와 바람에 조금이라도 못 미칠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 또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면한 과제가 지금 당장은 이 지금 집단 감염병이라는 우리 전대미문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재난을 제대로 좀 극복해달라는 국민의 그런 바람이 모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지금 그 상당히 진정 국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감염병을 퇴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장 그 부분을 퇴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금 이 거대 여당이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한 성적표를 보고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한 아마 또 평가를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전대미문의 이러한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강한 여당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야당과 이 협치 속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 3당 구조에서 지금 양당 구조로 다시 해결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치의 생산성보다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다시 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에 의해서 상당히 정치가 후퇴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를 상당히 기분 좋게 배반하면 국민들이 더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입장문을 밝혔는데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가 또 4.16이요. 세월호 참사 6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집권했는지, 개혁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이번 총선의 민의는 뭔지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언론과 또 저희도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지금 이제 뭐 자축보다는 책임감 또는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 또 이제는 소처럼 일만 해야 한다. 야당 탓할 핑계도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고요. 이해찬 대표나 또는 이제 이낙연 이번에 당선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같은 맥락의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만과 독선은 국민들이 또 심판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일은 하지 않고 또 이제 성과를 못 내면 다음 대선에서 또 심판받는 겁니다. 선거는 계속 돌아오니까요. 대신에 저는 민주당에게 오늘 아침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해야 할 일을 신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어찌 보면 이게 메시 선수가 말이죠. 키퍼가 없어진 거예요. 골을 넣어야죠. 지금 이제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하나하나 민주당이 넣어야 될 골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대한 스스로의 몸가짐도 늘 다스리고 돌아봐야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몸가짐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말씀하신 국난 극복, 코로나19 퇴치해야 되고 그 외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들을 여야가 서로 발목 잡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발목을 안 잡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야당은 존재하는 것이고 덜 잡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 여당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동력이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정말 골을 넣고 박수를 받을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대가 차려졌는데 일을 안 하면 그게 전 책임 방기다.
그러니까 뭐 몸살인을 하고 네. 국민들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그냥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야 한다. 그런 타이밍이 온 것이다. 기회를 놓치면 다음 선거 때 또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평가에서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평가는 좀 뒤로 미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蔡 교수님? 저는 뭐 중간평가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네.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블랙홀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누구는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애국심의 결집에 의한 승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분명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평가보다는 일단은 지금 당면한 문제인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방역 모범 국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과거 2008년도에 이 18대 총선이죠. 18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그 집권 세력이 상당히 그때 보수 진영 아니었습니까? 네. 보수 진영이 그때 이 그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이 얻은 표가 거의 190석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어서 국민들이 이 그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산 소를 수입했다가 광우병 사태에 직면해서 정권이 사과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하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동안 3년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아니었다.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를 유보한 상태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당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함께는 혁신과 함께 포용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보수 진영과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를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일단 유보했다고 볼 수도 네, 있다. 저는 이런 뭐 그렇게 의견이신 거고요. 네, 최 평론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뭐 일견 동의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학기 성적 전체가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성적이 네. 나온 거고 학기 말 문재인 정부 후반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전체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성적은 상대평가인데 아주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니에요. 아, 절대평가가 네. 아니고 상대평가다. 꽈락을 면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점수로 환산한다면 한 60여 점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꽈락은 면했고 괜찮으니까 계속 더 잘해봐. 이런 격려가 담겨 있다고 본다면 지금 그거보다는 이 제1야당이 참패를 당했다는 게 꽈락을 한 거죠. 지금 이 성적표를 보면 30여 점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그대로 숫자로 본다면 지금 여당의 절반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못했나? 그래서 지금 이 제1야당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가, 더 잘할 것인가, 이제 국가적인 고민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내부가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민생당 보세요. 0점 받았습니다. 퇴출되는 거잖아요. 학생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 저는 이 국민들의 이 어떤 평가라는 게 준엄한데 지금 중간 평가 성격이긴 하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내려졌다. 그렇다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더 좋은 성적을 낼지 사실은 이제부터 리셋이 되고요. 5월 30일이 되면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새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2년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제1야당이 네. 정상화돼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야 여당 입장에선 카운터파트가 체력도 좋고 대안도 내주고 또 아주 비판점도 찝어주고 그럼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것은 야당인데 야당이 괴멸됐다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03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130석을 복원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만과 독선은 계속 이제 여당에 대한 채찍질은 여론과 언론이 할 것이고 먼저 이 건전 보수가 빨리 부활해야 한다. 여기에 총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뭐 절대평가에서도 낮은 점수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평가에서도 에서도 참패한 것이고요. 참패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을 했습니다. 네. 지도부 대부분이 뭐 탈락을 사라졌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이 부분도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실 이 지금 이 미래통합당과 올가매고 있었던 상당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사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 미래통합당을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들이 상당한 그 이 조직의 우위를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망해의 소득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찬스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보수의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보수의 혁신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가감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6년도 집권 세력일 때 당했던 그 탄핵,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 정치적인 질곡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게 발목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완전히 지금 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러한 기존의 틀을 그리고 또 기존의 인물들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주축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이런 식의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하자는 그러한 의견만 모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한 황골탈퇴가 이제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저로의 출발점인 만큼 이 기회를 꼭 잡길 바랍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리더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붕괴됐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생태를 본다면 다른 리더를 찾을 거예요. 내부에서 찾고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서 찾고 그리고 정권을 주고 한번 일정 기간 맡겨봅니다. 틀리면은 또 이제 끌어내려 버리죠. 이렇게 해서는 저는 보수 재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건의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내부에서 이미 지도부가 붕괴됐네. 지금 무주공산이네. 내가 한번 해보겠소. 홍준표 이 당선인 지금 복당해서 내가 빨리 수습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태호 당선인도 그렇죠. 권성동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이제 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럼 누구에게 차세대 리더십을 맡길 것이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의 주체가 지금 불분명한데 지금은 사실은 주체가 없거든요. 이 당이. 해체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해체해도 좋다. 그 해체하고 남으면 무엇이 남냐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남아요.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선택받은 103명의 의원들이. 이들이 주체예요. 근데 이 중에는 상당히 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천의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물갈이를 또 대폭했기 때문에 정치에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었든 아니면은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었든 많이들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들이 당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만들면 또 무너집니다. 아하. 지도부가 날아가면.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밑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보수 정당이 풀뿌리 형식으로 지금 재건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그럼 뭐 김종인 위원장이 급한 대로 비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그럼 홍준표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리더십을 줘봅시다. 이건 다 해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 한 명을 세우고 정권을 주고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는 안 되고 모두가 참여해서 보수 정당이 가장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직면한 게 뭐냐면 내부 토론이에요. 전 깜짝 놀란 게 합당을 하는데 그 주체인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안 만나고 합당을 합니다. 토론이 없다는 얘기고 소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소통 없는 정치가 가능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다 모여서 난상 토론으로 보수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 정말 작은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고 기록을 해라.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런 좀 이 지침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요. 보수 야당의 한 축이었던 친박 세력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지지 기반을 심각하게 잃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 야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자신들의 족쇄가 되어 왔던 이 친박의 문제, 탄핵의 문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죠. 사실 그동안 이 미래통합당을 지배해왔던 한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왕 체제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박 조직들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교안이라는 분을 모셔오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중간지대에 있던 나경원 의원을 내셔서 그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걸 갖다가 밑에 뛰받치는 이런 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성 우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난 한 해 내내 우리가 익혀보았던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발하고 투쟁하고 또 뭡니까 단식하고 또 투쟁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소위 말해서 보수가 갖고 있는 품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러한 가치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이 지금 그 합리적인 보수들, 중도층들이 외면하는 결과가 갖고 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한 투쟁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동안 입고 왔던 것이 아닐까? 사실 이렇게 장애 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들이 해왔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야당의 투쟁의 모습이구나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방식이 다 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모든 걸 다 거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테이블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고 받았고 하면서 뭔가 이 타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리도 취하고 상당히 명분도 갖고 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엄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의 그 가치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 방식인데 이 지난해 보여줬던 그런 아주 몸에 맞지 않는 방식, 옷을 입은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뭔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당선인들이 결국 찾아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 야당의 과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 평론가님. 네. 저도 뭐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과 국민의 뜻을 다시 읽고 민의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부 소통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당선인 103명이 모여서 자 그럼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당의 지도부는 붕괴가 됐고 당의 이제 이 존폐 논의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103명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동력은 결국은 민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말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고 여기까지 지금 오는 동안 제일 궁금했던 건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 이거 유승민 의원도 얘기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기자들이 늘 물어봅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 얘기는 세 가지예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따른다. 이거 보수가치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일반적 가치예요. 민주당에 물어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럼 자유시장 경제 부정하는 뭐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누가 부정을 합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그 뻔한 내용을 보수가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그게 뭔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럼 진보와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이건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철학이구나, 정치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정립해 주셔야 되는데 보수층에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는 컨텐츠가 없다. 두 번째는 토론이 없다. 이게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가 무슨 직위를 잡고 정권을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짜고 정치 뉴스를 제가 한번 예견을 해보는데 며칠 후부터 누가 지도부에 등극했다. 누가 지금 하마평에 올랐다. 어떻게 결정할까? 그리고 나면 또다시 친이라는 글자가 등장할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리더가 되면 친홍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주호영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친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 아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집단 지도 체제로 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기반을 정립하고 나서
그때 적합한 리더를 이제 선발해서 정권을 맡겨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이제 실매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대한민국 보수의 기초 철학부터 다시 다져달라. 2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1년 써도 저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1대 총선은 결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과제들을 잘 인식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6주기였던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어제 이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6년의 세월을 새삼 또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6번째 봄이 왔습니다. 부두 한 곳에 그대로 서 있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바다에서 3년, 이곳 목포신항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옆으로 누워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흔적을 보여주듯 똑바로 세워진 배 왼쪽은 더 낡고 녹슬었습니다. 배 여기저기 뚫리고 찢긴 모습은 6년이란 세월을 보여줍니다. 세월호는 2017년 3월 31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참사 이후 3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은 2017년 4월부터 8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수습자 4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목포신항에서 3년, 날씨가 늘 맑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면 유가족은 세월호 곁을 지켰습니다. 6년 가까이 홀로 팽목항을 지킨 우재 아빠는 오늘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엔 봄이 올 것 같지 않다던 가족들은 세월호 곁에서 6번째 봄을 만났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6년의 세월에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방향타를 움직인 부품에 대해서인데 분석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입니다. 안에는 검은색 기름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핵심 부품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그대로 복원해 한 국내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배의 방향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조타실에서 배의 운전대인 조타기를 돌리면 이 밸브가 전기 신호를 받은 뒤 배 뒷부분 방향타로 전달하는 겁니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 갑자기 방향을 트는 이른바 급변침을 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가 밸브를 정밀 분석했는데 실제로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조타기에서 보낸 신호가 방향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원한 분석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을 도운 혐의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18세 강훈입니다. 잠시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군 측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법률 자문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훈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성년자잖아요. 10대 피의자인데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 텐데 그래도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인권 침해 부담이 사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행 법률상 신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지 미성년자가 네. 아닌데 강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 아니라서 공개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제 조주빈 등이 이제 보면 익명성에 스스로들은 네.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걸 또 협박하는데 사용했는데요.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다시 한번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잠시 후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건데요. 먼저 그 현장을 좀 보고요.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엽 기자, 강훈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강훈은 조금 뒤 오전 8시쯤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강훈의 얼굴은 어제 사진으로 먼저 보도가 됐고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가입자를 모으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강훈은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고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마녀 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강훈의 개인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된 건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 조주빈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신 거 맞나요?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범죄 수익금 들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복기 사장 사기에 개입됐다는 얘기 있습니다. 죄책감은 느끼세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죄책감 느끼시냐고요? 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조금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송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훈을 태운 승합차가 검찰로 떠나고 있습니다. 강훈, 조주빈의 공범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로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강훈의 모습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박수진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군 측이 즉각 반발을 했잖아요. 어제 소송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결국에는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소송 제기 같은 경우는 당사자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제 언급한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건 범죄 굉장히 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또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비범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판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신상 공개를 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입장을 공대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조주빈 그리고 강훈 두 사람의 신상이 지금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박사방을 비롯해서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 신원을 다 공개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었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상 공개 네. 범위는 수사 결과, 그러니까 개별 피해자들의 어떤 가담 범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요 공범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자 정도는 이후에 신상 공개 가능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용자 26만 명 전원에 대한 사실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26만 명에 대한 어떤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소 무리해 보이지만 전원에 대해서 신상 네. 공개를 요구한 국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렇죠. 건데요. 사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 보호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앞서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14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이 부분은 적용이 아직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가 뭐 구조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의 어떤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어떤 성범죄들이 이 인터넷상의 다수의 이용자나 아니면 사람들이 집단 협업 형태, 이제 단체성을 띠고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쇄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후에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범행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가해자들의 어떤 공소 사실에 담기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처벌은 사소화되거나 왜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사실 뭐 그동안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거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가 계속 뭐 반복되는 상황이 네. 벌어졌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착수를 했고요. 네. 자, 법원의 전향적인 검토 또 양형 기준 강화 기대하고 계시죠? 네, 뭐 기대하고 있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건은 어떤 청원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국민들의 분노나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에 못 미치는 어떤 판결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후에 조금 사그라질 경우에는 이번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는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네. 피해자들이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법률 지원도 하고 저희가 뭐 피해물에 대한 삭제 지원도 하고요. 네. 의료나 아니면 상담 지원도 다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원 기준으로 해서는 한 10여 분 정도가 저희 공대위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피해자분들이요? 네. 지금도 계속 연락을 오고 계셔가지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용기를 내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촉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제대로 자신의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네. 거는 보복입니다. 아하. 사실은 이 조주빈이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신고하면 내가 검찰, 경찰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었고요. 실제로 신고를 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이제 유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거나 했을 때 혹시 나중에 가해자들이 나왔을 때 본인에 대해서 어떤 보복성 추가 유출이나 이런 것들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에 일부 피해자분들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추가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이 피해자의 어떤 신상이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자료 하나하나를 검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여전히 추가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원하시고 저희 공대를 통해서 그 부분도 대리로 신청을 해드리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아직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성착취 유포 협박을 경험하신 피해자분들의 어떤 공포는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다음에 외면할 것 같은 어떤 극단적인 고립의 공포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사회적 삶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나쁜 일을 당하신 것이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 남성이나 아니면 이런 가해 남성을 옹호하는 우리 사회 일부 왜곡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을 적극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힘을 써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도 방침을 바꿔서 1인당 1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 지방으로 단체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상황을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긴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또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14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침입니다. 당초 소득이 줄어든 세대만 선별적으로 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80%가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답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지급 대상을 늘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 지방으로 단체 관광을 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한 다음 날 50여 명과 규슈 지역 신사에 간 겁니다. 아키에 여사는 외출 자제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말에도 지인들과 벚꽃 아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긴급사태 선언 이틀 뒤 환락과 유흥주점에 가는 등 일본 지도층의 위기 불감증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드는 국민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들더라도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입니다. 4인 가족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23만 7,652원 이하의 건보료를 냈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478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한 채로 따지면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20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들인데 은행에 예금 12억 5천만 원을 넘게 넣어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득은 하위 70%이지만 재산이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12만 5천 가구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중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어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정부는 최근 한두 달 새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는 아예 모든 국민들한테 다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이 100명 넘는 사업장의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업원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올 들어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휴직 또는 퇴직한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2, 3월에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재원은 9조 7천억 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정부 몫인 7조 6천억 원을 빚을 내지 않고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일부 구조 조정하고 기금 재원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하위 70% 지급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또 여야의 그런 입장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경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실직자,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리포트 방금 보신 것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정부 결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또 봐야 할 게 총선 전에 여야 모두에서 국민 모두에게 이 지원금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의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달 만에 이제 2차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한 달 간격으로 추경이 잇따라 편성된 게 거의 없던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세계 충격, 세계적인 경제 충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이 확정이 됐고요. 아마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3차 추경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차 추경은 일명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한 네. 추경이었었고 바로 어제 이제 정부 안이 확정이 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 처음에 그 기준이 발표가 됐을 때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줘도 되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안에서 살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당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4인 가구 100만 원. 여기까지가 나왔던 큰 뼈대였습니다. 네. 여기에 살이 붙이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 소득 하위 70%를 찾느냐? 건강보험료였고 그리고 나왔던 논란이 그럼 가령 이제 셀러리맨,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이 어제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예.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재산세 과표 9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로 따지면 한 20억, 그러니까 공시가로 하면 15억 정도거든요. 네. 그동안 공시가 기준으로 8억을 해야 된다, 6억을 해야 된다, 근데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15억, 10에 20억. 금융소득은 2천만 원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얼마 넣어둬야 되느냐? 약 한 1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2억 5천만 원의 금융자산 혹은 이제 시세 20억 이상의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네. 여기에 배제가 된다. 건강보험료를 대더라도. 또 하나가
최근에 소득이 줄어든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가령 이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은 2018년 기준의 건강보험료거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2019년 기준이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최근에 구조조정 당했다라든가 증빙, 혹은 자영업자가 최근에 장사 어려워졌다는 걸 증명하면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여지를 둔 겁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소득은 있는 적은데 자산이 많은 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면 최근에 어려워진 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면 자료를 입증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된 모습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따지는 기준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논의 과정에서 이게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뭐 조심스럽지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제 네. 아마 4.15 총선 직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현재 여야 모두 이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 그러니까 가구별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걸로 여야가 거의 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 안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이제 이 안을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 국민, 그러니까 전 가구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꽤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 문제가 되겠죠. 네. 현재 정부 안에 따른 추경은 한 9조 4천, 9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전 국민으로, 그러니까 전 가구입니다. 가구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거의 한 13조 원도 넘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가 차라리 전 국민으로 갈 때는 이 금액을 뭐 깎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그런 입장인데 정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앞으로 이 경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탄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서 최대한 요건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청와대는 이제 국회와 논의를 할 사안이다라고 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그러니까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전 국민에 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연봉 1억 기준으로 1억 기준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국민을 하느냐. 아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 특히 이 적자 국채에 대한 문제들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은 항상 타이밍이잖아요. 네.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1차, 2차 한 달 만에 잇따라 나온 거 보면 3차 추경도 거의 이제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추경은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좀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3차 추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1차 추경이 이제 금융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자 지원이었다라고 하고 2차 추경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을 하면 3차 추경은 아마 기업, 산업별로 이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될 텐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항공, 해운, 여기에 정유화학 이 정도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하나의 지원책이 3차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시기가 3차 추경의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거의 한 여름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매일 거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용 문제가 이번에 다음 5차에 나올 텐데 아마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고용은 뭐겠습니까? 기업에서 구조조정 당할 때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3차 추경의 윤곽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의 한 뭐 여름 이전에는 3차 추경에 대한 윤곽과 통과도 또 되지 않을까. 아마 새로운 국회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조가 뭐 과도하더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래도 우려는 여전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국가의 적자 채무 같은 경우에를 GDP 대비 40%로 맞춰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40% 선은 좀 의미가 없어졌고 뭐 41, 42%로 넘어가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적자 국채를 최대한 발행을 늦추고 기존의 세출을 조정하는 이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뭐 국방비 일부, 또 사회간접자본 일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일부 이렇게 세출을 그러니까 기존에 쓸 돈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아마 이 국가 채무에 대한 비중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금 전 발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그 시기를 주지사들이 결정하라는 거죠? 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 데보라 브릭스 박사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권장을 하고 학교 휴교를 유지한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2단계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권장은 유지를 하는데 학교 등교는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전반적인 사회활동은 재개를 하지만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또 혼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는 2주간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이러한 그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병원이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주지사들이 각자 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려 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주지사들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들이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허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업주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업주들이 몇 가지 안전 조치를 전제로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제히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업주들은 딜러의 마스크 착용과 또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등을 조건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업주들은 카지노를 다시 열면 일단 호텔 객실의 3분의 1만 가동하고 손님들에 대해서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카지노 재개장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네바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또 미뤄진 칸 영화제 소식입니다. 5월에서 7월 정도로 미뤘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면 취소는 아직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열기는 할 것이라는 게 영화제 조직위 입장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한창 영화제 준비를 했을 프랑스 칸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최고 영화에 주는 황금 종려상.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들이 거니는 화려한 레드카펫. 4월의 프랑스 칸은 한 달 뒤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기다리며 영화제 준비로 한창 분주할 때입니다. 그러나 올해 칸의 거리에선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길거리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이 날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리고 주요 행사장은 프랑스 정부의 이동 제한령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Ce lieu emblématique qui est le Palais des Festivals, qui d'habitude reçoit des stars, des congressistes, des conférenciers, eh bien a ouvert ses portes au SDF. 이미 한 차례 미뤄 6월 말이나 7월 초로 개막하겠다고 한 칸 영화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개막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까지 사람들의 이동 제한을 연장했고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축제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에 열리던 칸 영화제는 감염병이 잦아든다면 가을에나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시기나 방식을 놓고 9월에 열리는 베니스 영화제와 협업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영화제 측은 예전과 같은 형식으로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기간을 줄이거나 온라인 영화제로 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간에 최대 80mm,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시 5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를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가운데 90명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흑색 선전이나 여론 조작,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12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여야 모두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늘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이후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본격적으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꺼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조금 전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사죄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젯밤 강훈의 사익에 비해서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